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끌어왔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분 스튜디오로 모시고 그 자세한 내용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십니다. 네, 1년 6개월 만에 어떻게 알턴이 빠진 기분입니까? 일단 큰 현안 하나 넘겼죠. 예.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코로나 국면에 이 협상을 진행시키는 것, 그리고 두 개의 미국 행정부를 거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예산 상황, 그리고 안보 상황 고려했어야 됐다는 것과 함께 네. 요 현안을 넘어서 앞으로 한미 간에 이야기할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더 큰 얘기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어제 그 내역이 공개가 됐고 일단 이번에 6년 계약 맞습니다. 이제 그 미뤄졌던 게 1년 포함됐으니까 5년 계약이라고 보는 게 아마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13.9%가 올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방 예산 증가율에 맞춰서 올려준다. 이런 이제 큰 틀의 합의 내용이 공개가 되니까 다수의 국내 언론이 이거 너무 올려준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던데 섭섭하십니까? 설명을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1 플러스 5년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6년이고요. 예. 작년에는 합의를 못 이루었기 때문에 저기가 소급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작년은 0%입니다. 그렇죠. 올려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작년 기준으로 보면 줄어든 것입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리고 올해는 13.9% 맞고요. 예. 그 숫자 하나만 보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려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긴 시간을 통해서 협상을 이루었는데 저희는 그 퍼센티지 증가율과 그리고 증가액을 가지고 협상을 했다기보다는 서로 상호 수용 가능한 일종의 공식을 만들어서 그리고 합의를 본 이후에 퍼센티지를 뽑자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물가 상승률로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국방비 증가율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그 트럼프 행정부가 있었죠, 옛날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저에게 첫 해 5배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5배라면 500% 인상을 요구했는데요. 네. 그들은 깎아주기 위한 협상을 했어요. 큰 가격으로 치고 깎아주면서 생색을 내는 거였고 저희는 당연히 그럴 수 없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높아진 국력하고요.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우리도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동맹 구조를 만들어야 돼서 국방비 증가율이라고 하는 국회가 심의하고 그리고 이 방위 분담금이 국방 예산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지수를 만들고요. 13.9% 그것이 7.4%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5%는 어디서 왔냐면 주한미군이 약 10,000여 명의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요. 그렇죠. 그분들의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증액한 것이 6.5%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주한미군의 여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약 48%에서 50%가 들어갑니다. 그럼 국내로 다 환원되는 거거든요. 분담금 전체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적되는 부분은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국방 예산 증가율이 이제 매해 평균 6.1%인데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이제 그 제시했던 게 그러지 말고 그냥 매년 7%씩 그냥 고정 비율로 인상하는 걸 하자라고 했던 거고. 그런 이야기가 밖에서 돌고 언론에서 돌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첫 해에 자기네 트럼프 대통령 할 때 보고할 수 있는 숫자를 내놓으려는 것이었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5배 인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했던 인상안이 저희가 버티니 그러면 3배로 해주면 안 돼? 그러면 뭐 2배라도
네. 뭐 이런 거였어요. 저 한번 이왕 다 이제 지난 일이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콜했던 안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3월에 예. 양측 수석 대표가 합의한 안이 13.6%였습니다. 그때 백악관까지 보고가 됐는데 예. 노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국방비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어요. 물가 상승률도 없고. 그러나 우리 국방 환경에 지급 맞게 우리가 사용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국방비 증가율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봤고 네. 그건 그들이 받았고요. 수석 예. 대표 차원에서. 예. 그리고 인건비를 증액을 통해서 사실 방위분담금을 크게 늘려줄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요? 평택 기지도 우리가 잘 지어줬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를 늘려줘서 13.6% 합의를 해서 갔더니 너무 적다고 트럼프 대통령 그 백악관 입장에서는 그거를 차버린 겁니다. 근데 협상 중단이 됐어요. 그것 네. 때문에. 그렇죠. 근데 협상 중단은 우리 대통령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서로 합리적이고 서로 신뢰에 맞는 협상을 진행해야지 네. 이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저희는 협상 중단을 선언했던 네. 것이죠. 밖에는 그 당시 알리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그 백악관의 13.6%를 일단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라고 트럼프한테 보고를 했더니 네. 트럼프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트럼프가 불렀던 그 비율이나 액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연간 우리 방위분담금으로 1조 안팎을 그 전에는 줬었습니다. 그랬죠. 그거를 뭐 단순하게 환율로 계산해서 10억 불이라고 한다면 첫 해 50억 불 가져왔어요. 50억 불 내라고. 네. 그런데 이제 30억 불, 20억 불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3배 정도는 기본 첫 해에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자기 선거하고 좀 많이 연동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번에 타결 내용을 보면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동맹 우선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네. 동맹 봐준 게 뭐 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46일 만에 타결됐어요. 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예. 그리고 이 협상은 계속 지속이 되었죠. 물론 선거 기간은 잠시 중단되긴 했지만요. 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제안했던, 그러니까 서로 예측 가능하고 우리 경제 환경과 코로나 상황 등등을 고려한 것을 그들이 수용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증가는 당연히 저희가 해주는 건데 네. 증가의 예측률이 좀 더 확실해지는 인건비 증액분을 그들이 받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게다가 이 협상이 공백이 생길 때 선 지급을 우리 근로자들에게 해줄 수 있게 명문화시켰거든요. 이번에 그 명문화 됐습니까? 예, 제도적으로도 됐어요.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이제 그 난항을 보이면 뭐 무급휴직 이런 거 막 들어가서 예. 중간에 나왔던 게 그러지 말고 직접 줄 수 있게 방안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는 이번에 그게 된 네, 겁니까? 맞습니다. 무급휴직을 그들이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이 협상 국면에서 늘 미측이 우리에게 압박수단으로 가용했던 것이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없게 설사 한다 하더라도 그 전년도 예산으로 전년도 기준에 맞게 저희가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명문화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도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증액분의 대부분이 우리 국민인 한국인 근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환원이 되고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임금의 85에서 최소 85에서 87%는 우리 국민의 세금인 방위분담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다시 국내로 어차피 환류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분담금에서 처리해야 된다. 연합훈련 연습 비용도 네. 부담해라. 네. 심지어 주일 미군 전투기 정비 비용까지 가져갔다라는 그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실무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50억, 그러니까 5배 늘려라고 명령을 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항목을 넣음으로 해서 이걸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사후 약방문식으로.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럼 주한미군을 정점으로 놓고 본다면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후속 기지들도 있을 것이고 정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이들의 그 감시 장비를 감시 능력을 정찰 능력을 도와주는 뭐 인공위성도 있을 텐데 네. 여기다 다 비용을 붙여서 인공위성 비용까지 그러니까 뭐 붙였다고요? 감시 장비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건 이제 사실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네. 그 정도로 저희가 버텨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라면 그러니까 5배 늘리라고 해버리니까 네. 항목을 신설을 해야 네. 되고 그래서 억지로 갖다 막 네. 때려서 그냥 다 넣어버렸던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측 실무 담당자들도요. 네. 멋쩍죠. 서로 어색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의 논리, 그러니까 포뮬라, 공식을 합의하자라고 저희가 버텼던 거고. 예. 그 당시 그 트럼프 집권 세력의 과도한 요구에 저희는 물러서지 않았고, 그리고 협상을 중단을 했던 것이고, 예. 무기휴직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거는 예. 국회가 초당적으로 예. 협력하여 특별법까지 통과시켜서 우리 근로자들의 생계에 덜 지장이 있도록 한 것이죠. 예. 아무튼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싹 다 정리가 된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예, 거죠. 제도적으로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첫 번째는 이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0% 동결이다라는 선례를 구성한 거고요. 네. 두 번째 앞으로 증가를 할 경우에는 예.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쓰일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위 우리 세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길을 확보했다라고 네.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모신 김에 좀 다른 문제 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또 이제 그 쿼드라고 해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쿼드 플러스 여기에다가 3개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베트남, 뉴질랜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 들어오라고.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보도죠. 당연히 실상이 어떻습니까? 쿼드는 말씀하셨듯이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이 사실 이 경제 분야, 소위 비정치 분야, 비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네. 비공식적 혹은 공식적 협의를 향해 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데요. 예. 저희한테 들어오라. 혹은 플러스라는 체계 안에 들어오라고 미측이나 혹은 쿼드에 현재 속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예, 요청이 공식적으로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네. 늘 그랬습니다. 이 동북아시아에 혹은 동아시아에 다자주의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고 때로는 늘 거기에 선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원칙이 어떤 특정 국가나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를 배척하거나 네. 혹은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소위 배타적 지역 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예. 우리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쿼드가 어떠한 성질의 국가 협의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늘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차관님 말씀은 미국 그 공식 창구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라는 요청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리고 쿼드 국가들의 입장을 다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쿼드가 4개의 축이라고 한다면 인도의 입장입니다. 뭐 호주하고 일본이야 미국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인도는 아시다시피 비동맹 그 국가 군들의 그렇죠. 리더격이기도 하고 중국과 뭐 이래저래 국경 때문에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안보적인 입장에서 쿼드에 명확하게 참여하겠다. 혹은 쿼드가 안보 집단 안보 체제가 된다면 자신들이 지속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인도가 변수군요. 그러니까 상수가 아니군요. 그럼. 4개의 축이라고 한다면 가장 인도라는 한 축도 이 3개의 국가와 합의를 봐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직도 물렁물렁한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확 공고화되어 있지 않고요. 의제나 나아가야 할 방향 등들이 정해져 있는 않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국 당연히 동맹이고 호주 매우 우리하고 맹방이고 일본 사정 가까운 이웃이고요. 인도는 저희가 매우 전략적 동반적 관계인데 네. 상당히 좋은 관계거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는 열린 지역주의를 표방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정권 안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이건 국방부 사안이긴 외교부 합니다만. 1차관으로서 다만 저희는 뭐 이번에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코로나 국면도 있고 해서 그러나 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는 뭐 말씀드리죠. 여지는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좀 보시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네. 혹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미북 관계가 북미 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중요한데 미국 저야에서 이제 갈수록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러면 더 꼬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들의 분석도 나름 합리적이죠. 예. 뭐 미국 북한의 인권 상황이란 것은 알게 모르게 다 알려져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무엇이 가장 우선이냐라는 것인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선 당연히 북한의 인권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건데 네. 첫 번째로는 남북 간의 신뢰 쌓이고 그리고 교류가 활성화되고 사람이 오고 가다 보면 그 사회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인권 매우 중요한데 네. 생활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네. 굶지 말아야 될 권리.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 환경에 관련된 권리. 저희는 그것도 좀 같이 들여다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었습니다.